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 소송법 규정입니다. 자, 문제점.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제법인 형법 동그라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소법에는 X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다수설인데 이 지문 자체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 끊고 자, 형소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근데요. 그 소송법 규정이 요 가불성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과연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된다 이겁니다. 그 예를 드는 것이 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쭉 밑에 내려오면 판례 하나 있죠. 자, 우리 판례를 봅니다. 우리 판례는 불소급의 원칙은 요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가벌성 관련된 경우에는 과연 적용될 수 있을까가 문제된다 했잖아요. 근데 판례가 우리 이 불소급의 원칙은 요 가벌성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방금 위에서 얘기를 했던 이 공소시효 부분 있잖아요. 이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입니다. 원칙적으로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요 판례도 좀 알아두시는데요. 자, 올라가 보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소급 입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부진정, 또 하나가 진정인데 개념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부진정은 허용되지만 진정은 예외적 허용된다. 그 말은 원래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적 허용되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요. 예외적 허용되는 것은 세모 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정이 뭐고 부진정이 뭔지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자, 동그라미 2번 소송법 규정 나와 있죠.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2000년 1월 1일 이 시점에서 절도를 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소송법에 나와 있는데 절도는 7년이고 강도 강간은 10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 되는 시점, 그것이 2006년도 12월 31일자인데 이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 자, 완성되기 전에 자, 요 중간 시점에서 완성되기 전 중간 시점에서 형소법이 개정된다 할게요.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7년짜리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정된 것은 완료되기 전에 개정됐잖아요. 개정됐지만 아직까지는 이 절도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료되기 전에 만든 개정된 이 법을 가지고 범죄 행위 당시로 소급하는 거야. 소급해서 적용해서 처벌하는 법, 그것이 부진정 소위법인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학설과 판례가 몽땅 다 허용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을 개정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범죄를 만들어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우리 통설과 판례가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은 어떤 걸까? 진정은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사례 들어볼게요. 갑이 2001년도 절도죄를 범했는데 그리고 2006년도 12월 31일자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처벌을 못 하잖아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근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지나서 자, 몇 년 지나서 자, 요 시점에서 법을 개정해요. 그래서 공소시효 연장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개정 전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지 몰라도 개정법에 따르게 되면 아직 절도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죠. 그렇죠? 개정법에 따랐을 때 이것을 진정 소부입법이라 하는 것인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공소시효를 왜 만들어냈냐는 거죠. 이것은 공소시효를 만든 입법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통설과 판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를 하나 내놓습니다. 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공익이 사익보다 클 때에는 그때는 예외적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5.18 사건에서 이런 판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기본서를 봐서 보시면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소급 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방금 노트에서 보았듯이 부진정 동그라미 이 부진정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색깔 바꿔서 진정 세모 칠게요. 진정은 원칙이 뭐다? 원칙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자 한번 쭉 설명 잔뜩 되어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익이 사익보다 클 때 이 말입니다. 그때는 예외적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진정과 부진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는데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부진정은 허용되지만 진정은 예외적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게 되면 꺽쇠 2번에 부진정 나와 있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그것을 부진정이라 하는 것인데 동그라미 치시고 정당화될 수 있다 소급표가 그렇지만 진정세모 치시고 진정은 공익적 필요가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렇죠? 개인의 신뢰 이익 관찰하는 것이 객관적 정당화될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다시 올라가서 꺽쇠 1번을 가보면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여기서 끊으세요.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불소급 원칙에 언제나 위배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단정할 수 없다. 언제나 위배된다 하면 틀려요. 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요 지문도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요 지문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승진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가벌성은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관련된 규정은 원칙지로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고 여기 보시면 언제부터 어떤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다. 그게 바로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어떤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인 것이지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이것이 이제 공소시효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 부분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2번, 3번을 합쳐서 나온 적이 또 여기서 한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진정 판례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라고 했으므로 부진정 이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위 형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개정되었느냐면 외국에 있는 동안에 정지가 된다는 거죠. 이 형소법 253조 3항 형소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소시효 파트 가면 저 조문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여기서 외국에 있는 동안에 정지가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정지가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자, 공소시 제기 시에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소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해서 공소 제기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두 번째,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 여기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소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죠. 자, 그런데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당시, 시행일 당시는 종료가 되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아동학대가 그 행위 당시에는 종료가 됐어요. 학대는 종료가 됐지만 아직 아이가 성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해도 아직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 관련된 범죄를 위반죄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부진정 소급 입법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자, 5.18 사건입니다. 5.18 특별법 나와 있죠? 여기서 그 적용 대상을 79년 12월 12일, 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여기 헌정질서 파괴범죄 5.18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 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공소시효, 형소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여부에 관계없이 몽땅 다 그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뭐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되고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 광주 5.18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요? 요즘 이런 표현은 안 쓰는데 그냥 광주 사태로 쓸게요. 자,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 5.18이 일어납니다. 그때 살인죄가 몇 년이었나요? 그때 당시의 법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법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살인죄 공소시효는 언제 완성이 되나요? 15년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쯤 가서 1994년이죠. 15를 더하라니까. 그러면 198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994년 5월 17일이 되는 해가 바로 15년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때 완성이 되는데 5.18 특별법은 언제 제정됐습니까? 여기 5.18 특별법은 언제 제정이 되느냐면 1995년 12월 21일 날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는 거죠. 제정이 됐다. 그럼 봐봐요. 제가 앞에서 여기 노트에서 설명드리기를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시점에서 법을 개정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제가 진정소급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본서를 와서 여기서 보면 공소시효가 여기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점에서 법을 제정해서 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급입법해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그게 무슨 법이 됩니까? 이게 바로 방금 노트에서 설명드린 진정소급입법이 되는 거죠. 이 진정소급입법에 대하여 우리 학설과 판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우리 판례는 이때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취지를 이 헌재 판례가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 허용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견해를 좀 달리 해볼게요. 전두환이 언제 집권했습니까? 5.18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그 다음 해가 아니고 그 해죠. 그 해 1980년 9월 1일 날 전두환이 집권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전두환 집권이 그 해 9월 1일부터 진행하고 전두환 임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7년이었죠. 7년. 원래 8년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깁니다. 너무 길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7년 하지. 7년. 그래서 7을 더해봐요. 그러면 1900 이걸 다 채우네요. 1988년입니다. 88년 2월 25일 날 노태우가 집권합니다. 그러니까 1988년 2월 24일까지 이제 전두환이 집권이 끝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년이 더해지니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가 들었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5.18 사태의 주범이 누굽니까? 5.18 사태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 집권한 때부터 노태우가 집권한 하기까지 여기 있죠. 여기 이 시점이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내란죄의 수괴가 지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요 시점은 80년부터 93년 2월 24일까지 대략 12년이네. 12년. 요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단 말입니다.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 5.18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95년 12월 22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기간 12년을 빼야 되잖아요. 빼면 이 5.18 특별법 제정한 것은 5.18 특별법은 진정소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소위법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이 부진정소위법은 통설과 판례가 모두 다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허용하고 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자, 이것을 이 집권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었다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5.18 특별법은 부진정 소위법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학설이나 판례가 몽땅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5.18 특별법이 만약에 이게 정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5.18 특별법이 진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판례가 공익이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허용되고 여기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내려오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완성된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되든 안 되든 간에 몽땅 다 그것이 5.18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로 판시하였고 결국 그 결과로 두 전직 대통령은 이제 수감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판례의 변경입니다. 자, 판례 변경이 과연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 판례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지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법률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 해석이 뭡니까? 판례의 변경이죠. 판례. 그래서 이 판례 변경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판례가 무지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 그래서 판례의 변경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판례 변경은 그 밑에 줄 행위 당시 판례에 따르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해석되는 어떤 행위를 요 판례 변경에 따라서 처벌한다 하여 이것이 형벌 불수급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초보 수험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입니다. 요 그림이 좀 확대시켜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1998년도입니다. A라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이 잡았어요. 그래서 신분증 좀 봅시다. 신분증 좀 봅시다. 신분증 제시 요구하니 A라는 친구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B라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 경찰이 그 B 운전면허증 보고 틀리잖아 지금. A와 B가 지금 틀린데? 그래서 잠시 내리시지요? 라고 해서 보니까 자기 운전면허증이 아닌 다른 사람 운전증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수사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재판. 그래서 그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우리 재판에서 뭐라 하냐면 운전면허증에는 신분 확인 기능이 없다. 운전면허증은 그냥 운전 용도에 불과한 거지. 운전 기능이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뿐이지 신분 확인 용도는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때 판례는 이 A에게 공문서 부정 행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내렸죠. 그 당시 때 뭐예요? 그 당시 때 공문서 부정행사죄라는 죄는 우리 형법 230조에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판례가 운전면허증은 그런 기능이 없으니 무죄다.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어서 2000년도에 들어왔어요. 자, A라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또 다른 경찰을 만났어요. 경찰이 신분증 좀 봅시다 라고 이렇게 요구하니 A가 B라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거예요. 경찰이 잠시 내리시죠? 라고 해서 수사해보니 자기 것도 아닌 B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보니 재판이 뭐라 그래요? 운전면허증에는 신분 확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에는 운전 기능이 있다는 것 외에 신분 확인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라고 해서 해석을 바꿔요. 자, 과거에는 이런 해석이었었는데 이 해석을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그치? 이 해석을 바꾼다. 이게 판례를 변경하는 거예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재판부가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한 거지. 처벌한 거지.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단 말이죠. 자, 2000년도에 넘어와서 재판부가 이 부정행사죄를 새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개정해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 조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어요. 다만 해석만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불소급 원칙과는 다른 겁니다. 불소급이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당시에는 법이 없었었는데 나중에 뒤늦게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례는 부정행사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고 단지 그 해석만 바꾸었는데 이 판례 변경은 소급표 금지와는 다른 것이다.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기본선을 가보시면 자,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 판례 변경은 그 법률 조항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 이거죠. 행위 당시 판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을 즉 90년대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판례를 변경해서 그 형법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하여 이것이 불서그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꼭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판례가 나온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